현재 지구의 온도가 어디까지 상승했냐면요, 한 1100만 년 정도의 전 온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온도 상승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기존의 석유화학 기반의 산업에서 저희가 친환경 바이오 공정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합성 생물학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후변화 해결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라고 하면 사실 기후변화와 합성생물학이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이래로 이제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이게 원유로부터 생산하는 그런 기존의 화학 공정이 굉장히 개발이 잘 됐죠. 즉 우리가 원유를 뽑아서 단순히 이제 자동차나 뭐 비행기를 굴릴 수 있는 그런 원료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플라스틱, 뭐 고무 이런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다량의 온실가스가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지게 되고, 또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이런 굉장히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유가 이제 몇백 년 후면은 다 고갈이 될 거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물질들로부터 영위하고 있던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에너지 고갈 문제도 이제 대두가 되고 있죠. 이 중에서 이제 기후변화 쪽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기후변화 이렇게 듣고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무감각해져서 더 이상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제 1980년대의 북극의 빙하의 크기와 현재의 북극 빙하의 크기를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북극에 더 이상 이런 빙산과 빙하가 부족해서 이 북극곰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 바다 표범이라든지 이런 해양 생명체들이 더 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우리 육지에서도 유럽이라든지 이런 뭐 알프스 산맥 이런 쪽에 빙하의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정말 손쉽게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도 허리케인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런 기후변화를 몸소 체험을 했던 게 이제 몇 년 전이죠. 이제 강남역이 침수가 됐었죠. 강남역 침수된 것을 보고 정말 이게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의 삶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단계로까지 넘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구의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이제 정말 114년 만에 우리 11월 달이 제일 더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연도별 지구의 온도 변화를 보시면 그 전에는 정말 촘촘하게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지구의 온도가 급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기후변화가 정말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기후변화가 이제 지구의 자연스러운 순환 사이클이 아니냐,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의 빙하기를 거쳤듯이 지구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들이 계신데, 현재 지구의 온도 상승을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구의 온도가 어디까지 상승했냐면요, 한 1100만 년 정도의 전 온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온도 상승인데요, 이러한 급격한 온도 상승은 절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기존의 석유화학 기반의 산업에서 저희가 친환경 바이오 공정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석유화학 기반의 리파이너리에서 이제 바이오 리파이너리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석유 원료에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친환경 비식용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즉 우리가 미생물 세포 공장을 구축을 해서 기존에는 석유로부터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바이오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시를 몇 가지를 좀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바이오 연료 관련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로 바이오 부타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타놀은 가솔린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성질을 띠고 있는 바이오 연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상용화에 근접한 그런 바이오 연료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식용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우리가 미생물 세포 공장을 통해 바이오 부타놀을 생산하게 되면 이 바이오 부타놀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가솔린을 대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솔린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뿐만 아니라 실제 가솔린도 우리가 미생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카이스트의 이상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 대장균을 개량을 해서 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지방산으로부터 가솔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직은 미량이긴 하지만 향후 이제 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우리가 미생물로부터 생산한 가솔린을 활용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솔린뿐만 아니라 디젤도 이렇게 미생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젤도 역시 지방산에서부터 생산되는 그런 케미컬인데요. 이렇게 미생물 세포 공장을 저희가 적절하게 구축하면 가솔린, 디젤, 항공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이오 연료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석유 화합물에서 생산이 되고 있었던 그런 다양한 고분자 또는 고분자의 단량체들을 우리가 또 미생물 세포 공장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분자 단량체 중에 제일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인 3하이드록시 프로피온산의 예시를 들고 싶습니다. 이 3하이드록시 프로피온산은 아크릴산이라는 물질의 전구 물질인데요. 이 아크릴산을 우리가 고분자로 중합을 하게 되면 기저귀라든지 도료라든지 이런 유용한 고분자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생물을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먹어서 이산화탄소도 탄소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 안에 들어있는 탄소를 이제 굉장히 유용한 물질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산화탄소를 먹는 미생물들을 개량을 해서 이산화탄소로부터 유용한 그런 물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미생물 세포 공장을 개발한 사례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이산화탄소를 통한 물질 생산 바이오 공정은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브라질, 중국, 인도 이런 다양한 국가에서 실제 공장을 짓고 이런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공장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이오 연료라든지 이제 석유 화합물에서 생산되는 물질들을 우리가 바이오 공정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합성 생물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플라스틱 문제인데요. 이 태평양에 가면 이 한반도 면적이 한 15배 정도가 되는 플라스틱 섬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흔히 제가 플라스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플라스틱의 장점은 분해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정하다라는 면이지만 플라스틱의 단점도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지 않아서 자연 속에서 이제 계속 축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요.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자연 속에서 특정 조건이 주어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의 좋은 특성은 다 유지를 하면서 이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나면 이게 다시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특성을 갖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그런 원료 물질들을 다양하게 조합을 함으로써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물성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랑 바이오 플라스틱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혼동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중에도 우리가 화학 공정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있고 바이오 공정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있고 분해가 되지 않는 바이오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플라스틱의 종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면서 생분해성인 플라스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플라스틱이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한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의료용 고분자인 PLGA라는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바로 이제 의료용 봉합사라든지 우리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그런 의료용 고분자 재료입니다.
이 PLGA 역시 우리가 이제 미생물 세포 공장을 개발을 하면 식물성 바이오매스로부터 이런 의료용 고분자인 PLGA가 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가 바로 바이오 나일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일론도 이제 합성 고분자인데요. 이거를 이제 바이오 공정을 통해서 이런 비식용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 나일론의 원료가 되는 그런 물질을 생산을 할 수도 있고, 나일론을 직접 생산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생산된 나일론을 분해를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어떻게 이렇게 완성된 사이클이 구성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페트병을 분해하는 기술인데요. 이 페트병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페트병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 미생물 안에 있는 효소, 특정 효소가 이 페트병 분해에 관여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효소를 우리가 PETase라는 효소로 부르는데요. 이 PETase는 이 페트병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PETase 효소를 어떤 식으로 개량해야 이 PETase가 훨씬 더 높은 활성을 띌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뭐 36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이 페트병이 완전히 분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합성생물학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첨단 설비인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 모더나 백신 자료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 모더나 또는 화이자 백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됐죠. 보통은 감염병 하나가 출현해서 백신이 개발이 되려면 길게는 10년에 걸친 연구 개발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정말 1년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에 백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이오 파운드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 파운드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바이오 파운드리는 합성 생물학을 가속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설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기존의 합성 생물학 공정에 로봇과 AI를 가지고 와서 이 합성 생물학을 통해서 우리가 미생물 세포 공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빠르고 자동화로 만들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설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바이오 파운드리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파운드리란 무엇이냐, 그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통적인 의미의 파운드리란 무엇이냐면 이 금속 주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아마 반도체 산업에서 파운드리라는 말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삼성전자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이 파운드리라는 것은 반도체 산업에서의 어떤 위탁 생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반도체를 어떤 업체가 설계를 하면 그 설계된 설계도대로 반도체 칩을 만들어주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위탁 생산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운드리가 돌아가는 아마 자료를 보시면 정말 이제 기계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런 반도체 칩을 이렇게 조립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바이오 파운드리도 유사한 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DNA 합성,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합성된 DNA를 미생물에 집어넣어서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다음 단계 설계 쪽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과정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이오 파운드리에 있어서 합성 생물학의 어떤 사이클을 통해서 균주 개발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합성 생물학을 통한 균주 개발은 총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균주를 설계를 해야겠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효소를 디자인을 할지, 어떻게 DNA를 합성을 할지, 이런 설계 단계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로 DNA를 합성을 하고 효소를 만들어내고 미생물 세포 공장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축하는 빌드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각종 생물체 또는 DNA 또는 효소를 우리가 그 성능을 테스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즉 테스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능을 살펴보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그러면 다음 단계의 균주에서는 이런 유전자를 추가로 조작을 해야겠구나, 이런 분석 단계가 필요합니다. 즉 런 단계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합성생물학에서는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 이렇게 4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균주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로봇과 AI 기반 자동화 설비를 활용하게 된다면 이런 4가지 단계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전 세계에서는 현재도 이런 바이오 파운드리 설비에 앞다퉈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과 영국이 있겠죠. 가장 이제 합성생물학 쪽에서의 선진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에너지부의 에자일 바이오 파운드리가 대표적인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민간 바이오 파운드리들이 구축이 돼서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영국에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바이오캠 바이오 파운드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가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기업체에서도 민간 바이오 파운드리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일본에서도 바이오 파운드리가 이미 고베 등에서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선전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바이오 파운드리를 대규모로 구축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바이오 파운드리가 이제 베타 버전과 같이 이제 초기 단계에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이런 바이오 파운드리가 구축되고 개발이 된다면 우리 합성생물학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우리가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어떻게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가 있는지 그 사례를 좀 살펴보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기존의 석유화합물을 통해서 생산되던 그런 다양한 물질들을 바이오 기반 공정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키지 않는 공정, 또는 심지어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먹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바이오 공정을 개발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환경 문제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합성생물학 공정, 그리고 심지어는 페트병과 같은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합성생물학 기술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합성생물학의 단계를 굉장히 가속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최첨단 설비인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강의를 마치겠고요. 우리가 이제 1강, 2강, 3강, 4강을 통해서 합성생물학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그 역사에서 시작해서 합성생물학에서 활용되는 그런 다양한 핵심 기술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합성생물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합성생물학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4번의 강좌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성생물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합성생물학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또 내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 내가 먹고 있는 식품, 이런 데 합성생물학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자가 개량된 그런 생물체, GMO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좀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연구 개발이 된다면 안전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구나,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